네, 8월 6일 새벽 4시의 남자 김단태가 또 왔습니다. 오늘 나스닥 4% 하락 중이고요. 4% 하락이라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상당히 절망스럽지만 장 초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뭐 6%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 하락은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상승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도 이제 2에서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주요 테크 회사들도 보시면은 대부분 장 초반에는 극심하게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전일 대비해서는 AMD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을 한 상태긴 해요. 제가 11시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폭을 많이 만회한 이유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ISM에서 조사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 지표 자체가 잘 나왔어요. 물론 예상치랑은 동일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51.4라는 수치 자체가 50이 넘으면 경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 오늘 나왔던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다 50이 넘었거든요. 이게 50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낮춰주는 지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발표된 지수가 오늘 같이 한 50 이상의 지표가 나왔을 때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이 50보다 높았을 때는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 안 일어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의 원인 그래도 짧게 한번 짚어보면, 일본의 엔이 아주 오랫동안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글로벌에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행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방식 자체가 올해 그냥 좋았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뭐가 좋았냐? 빅테크가 좋았죠. 그래서 빅테크를 롱하고, 엔화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엔화를 숏 하락에 베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빅스 변동성이 올해 특히나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빅스에도 하락 베팅하는 숏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미국의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버블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렇게 지금 빅테크 롱 엔화 숏, 빅스 숏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하락하고 엔화가 급등하고 빅스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생기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뭐 마진콜 당할 수도 있고 손절매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상황에 손실이 계속되다 보니까 강제로 매매를 청산당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컴퓨터에 의해서 뭐 시스템으로 강제로 매매됐다라고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고 뭐고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게 이제 며칠간 있었던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고용 때문이야 아니면 엔캐리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건강하다라는 것이 좀 발표가 되면서 침체 우려가 줄어들고 선방했다라고 오늘 한 줄 평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이번 주 어땠습니까? 지난 3주간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튀는 거는 기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튀었을 때 3주 기준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튀었던 시절들을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튀었을 때 투자를 하면 보통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항상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3개월 뒤, 6개월 뒤 주식시장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에드워드 야덴이라고, 이분도 이제 오래된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은 경제를 1987년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평했어요. 이분이 이제 1987년을 얘기를 한 이유는 블랙 먼데이 때문인데, 블랙 먼데이 때도 주식시장의 폭락은 기본적으로는 하루 만에 일어났으며, 그 의미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거나 곧 빠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당시에 받아들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1987년 블랙 먼데이의 원인은 시장 내부의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2024년에 오늘의 하락도 1987년과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에드워드 야드니 박사의 말씀이고요. 참고로 1987년 블랙 먼데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주가 지수가 하루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이때 다우 지수의 모습인데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왜 블랙 먼데이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냐면 1987년 8월 고점까지 미국 주식이 39%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내내 4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끼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스물스물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폭락을 하죠. 그럼 이 폭락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했던 주식들을 반대 매매를 합니다. 강제로 파는 게 있는데, 강제로 팔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놀란 투자자들이 또 팔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이나 반대매매 당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런 약간 그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주체가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다라는 것만 제외를 하면은 되게 1987년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땠었냐? 87년에 이런 매매는 그 매도의 악순환에 의한 어떤 사건이었고, 당시에 미국의 경제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당시에도 은행의 유동성을 쏟아 부었고, 브로커들도 다행히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서 시장은 2년 만에 모든 손실을 만회했었고, 경제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1987년과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또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S&P 500 기업 중에 78%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한 성적을 보였는데, 이게 지난 10년 평균인 74%보다는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실적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침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침체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한 번에 꺾여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지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침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고,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슈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바뀌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해외에서 엔화로 빌린 돈이 너무 많아. 275 트릴리언 엔이나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3월 기준 일본 은행은 외국 차입자들에게 1조 달러를 또 엔화로 대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장은 규모로만 봤을 때 엔화로 대출한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좀 긴장의 끈을 아직은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채권 왕으로 정말 유명했던 빌 그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아직 저점에서의 이런 작은 회복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도도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룸버그에서는 스탠리 드러큰밀러라고 제가 이제 가끔 소개드렸던 엔비디아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벌고 최근에 엔비디아 매도를 하는 플레이를 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스타일로 경제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식의 기사를 썼는데요. 그 블룸버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한 주식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경제를 참고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18년이 대표적인 예예요. 2018년에 주택 건설업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소매업체들, 이런 회사들 주식이 2018년에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제 연준이 너무 지나치게 긴축을 했다라는 거고, 결국은 연준이 이제 긴축 사이클을 이때 방향을 틀었었죠.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던 모습,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기 순환주들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경기 순환주들의 상태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빠지긴 했지만, 그 이전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컬리컬한 주식들이 경기 침체와는 좀 먼 모습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재 $100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장전의 가격까지 생각하면 거의 마이너스 한 15%, 16% 이렇게까지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대로 하락을 많이 하락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 선 자체가 약간 또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설계 이슈다, 뭐 생산 이슈다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더 인포메이션이 처음 이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다가 이 기사들이 이제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 따르면 새로운 TSMC 제조 공정을 활용하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설계로 곧 출시될 블랙엘,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 만드는 칩을 블랙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엘의 특정 모델이 대량 생산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터포저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포저라는 게 이제 뭐 GPU 밑에 이제 깔리는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중간에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은 구체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를 하기는 했지만 2024년 하반기에 블랙엘 샘플링이 시작이 됐고 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약간 이상이 없는 듯한 얘기를 하기는 했고요. 이제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썰도 있어요.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에 대해서는 좀 부인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TSMC는 논평 요청에 응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미국장이 끝나가고 저도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뭔가 육체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러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러닝을 하든 아니면 뭐 영화를 보시든 좀 멘탈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저는 또 내일 아마 한국 주식으로도 또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